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1980년 그 해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유신 체제가 마침내 12.6 사건으로 막을 내린 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나라 안이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찼던 때,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 시절을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고 그 봄은 머지않아 활짝 필 것으로 누구나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봄은 봄이 아니라 새로운 겨울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쿠데타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해 우리가 기다리던 서울의 봄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해 우리는 왜 그 서울의 봄을 진정한 봄으로 맞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도 없었고 대답할 수도 역시 없었던 서울의 봄. 다큐멘터리 극장에서는 그해 서울의 봄을 2부작으로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당시는 계엄하에 극도로 통제된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자들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 서 있던 기자들에게 과연 서울의 봄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얘들 어떻게 샀어? 이거 오늘 살면 산다고 들어간 거 좀 가르쳐가지고 좀 알아봐. 그거 안 가르치려고요. 박 기자. 어떻게 임박이 좀 보여? 뭔가 있긴 있어. 뭐요? 구테타요? 구테타요? 그렇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구테타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이건 정부가 전복된 것도 아니고 조각도 오늘 예정대로 발표되고요. 아니야, 조각 내용이 좀 뜻밖이긴 해. 어제까지 나돌던 조각 내용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잖아. 이건 뭐 어떤 힘이 작용한 거 아닐까? 박 기자, 군 내부 움직임은 어때?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상문사령관 벌써 다 교체 끝났고 아마 며칠 새로 별자리들이 대이동하게 될 거라는 정보야. 새로운 군부가 실세로 등장하는 건가? 전 선배, 공연한 신경 과민이에요. 긴급조치 해제에다가 잘하면 복권 조치도 곧 있을 것 같고 잘 돼가는데 왜 그래요? 믿자고요. 예? 우리 믿어보자고요. 예? 또 늦었네. 저 먼저 국회를 갑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문제는 나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참,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있나? 이러다가 이거 또 12.12는 당시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역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12.12를 계기로 신군부는 대대적인 군부 개편에 착수,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이미 그 주역들이 실세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학생총연맹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완상 교수가 정호용 씨를 찾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군부 실세라는 사람을 만나 군부의 생각도 알아보고 유신 반대 운동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선처도 부탁할 겸 경북고등학교 선배인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수소문에 만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박사. 자, 앉읍시다. 네. 그래 어떻습니까? 요즘 며칠 전 한밤중에 일어난 총격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던데요. 나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이 혹시 앞으로의 민주화나 정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염려를 하는 분이 있으면 한 박사가 좀 잘 설득 좀 해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오늘 선배님을 꼭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부탁이 한 가지 있어서 왔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한 시간 이상은 그 사령관이 직접 12.12에 대한 사건의 개요와 그 순서를 시간 아주 그 분단위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자위적인 조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한국군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새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야 세력과 군부의 합리적인 민주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그러나 한국 군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민주화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령관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민주주의 하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합시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1979년 12월 8일자로 해제한다. 유신 체제 붕괴로 인한 변화는 예상외로 빠른 듯했습니다.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 8일 긴급 조치를 해제, 4년 7개월에 걸친 긴급 조치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치인들의 빨라진 발걸음과 잦은 회동은 얼어붙었던 전국을 녹여 바야흐로 정치의 봄을 실감케 했습니다. 김영삼 씨는 신민당 총재 자리에 복귀했고, 김종필 씨는 공화당 총재로 선출이 됐습니다. 가택연금이 해제된 김대중 씨는 복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법론의 자체를 금지시켰던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국회에서는 국회 헌법특위가 구성되고 곳곳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이양하겠다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은 새 정부가 밝히게 될 정치 일정에 모아졌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를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헌법 문제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앞으로 전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개헌을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구체적 일정 제시도 없이 헌법 개정에만 1년이 걸린다는 정부 발표는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첫째는 최규하 대통령이 또다시 통일주체국민대의원회의에서 뽑혔다는 것 자체에서 국민과 더불어서 신민당은 좀 떨떠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개헌을 1년 내에 끝마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분명히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없었어요. 저희들과 국민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권 이양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시한적으로는 1년 내 그러니까 80년 말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다 치러서 정권을 말끔히 이양해서 민정이 그때부터 수립되기를 바랐던 것이 국민과 저희 신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의 헌법특위가 구성된 것은 79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뒤늦게 정부가 헌법연구반까지 구성해 개헌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것 역시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개헌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개헌 작업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헌법을 맹글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일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수로 해가지고 여야 동수의 헌법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그 헌법을 만들어 들어갔죠. 그래서 각 분과별로 나누고 그래서 헌법이 거의 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뜻대로 헌법도 됐는데 정부에서 이송해 가지도 않고 이송한 거를 갖다 쾌히 받으려고도 안 하고 또 그 한간에 들리기를 무슨 군이 또 동태가 이상하다, 군을 주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한 우려들을 감안했음인지 군부에서는 공석과 사석을 통해 군의 정치 참여니 군의 실세니 하는 얘기들에 대해 일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안사령관이 한국의 실권자라니 여러 가지 그 유언비어가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간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하나의 유언비어로 끝나면 좋은데 역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불순 세력이 우리 한국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 세력으로 인한 그 유언비어가 계속 이것이 확대되어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시 혼란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향방은 정부의 집산지에 있는 기자들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의 숙명적인 비극이군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속고 나서야 속았구나. 무슨 얘기야? 군부는 반드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돼 있고 그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짜졌다는 얘기야. 그 시기가 문제지. 같은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와 국방부 출입 기자 사이에서조차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왔어? 아니 국회 쪽은 어때? 말도 마세요. 하루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쪽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에선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말도 많고 사공도 많은지. 아저씨 맥주 잔 하나만 주세요. 자, 한 잔만. 자, 참 아까 하던 얘기 말이야. 군부가 나선다 해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자, 받아. 아무튼 국방부 주변에선 이미 사실로 굳어진 얘기야. 또 그 얘기입니까? 참. 박정권 아래 자금한 지 18년이에요. 예? 국민들이 군사 조건을 또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힘의 논리야.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건 군부고 그 실권을 언제 어떻게 휘두르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아무리 그래도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문민정부라고요. 아유, 정말 답답하구만. 빨리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나면 잠잠해질 텐데 말이야. 아니 근데 개헌 작업에 1년씩이나 걸린다는 건 이건 다 뭐야?
그동안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다. 1년 다 지나고 나면 민주하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야당의 논리도 일리는 있어. 그렇다고 개헌을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봄 하는데 이거 봄이 오긴 오는 거야? 어째 갈수록 짙은 게야. 안개전국이란 말이 달래 나옵니까? 하지만 얼마 못 갈 겁니다. 자, 답답한데 수자 드시죠. 네? 자, 그러자고. 까짓 거 끝이 보이겠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의 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지 약 2달 만에 인천기념관에서는 새 김 씨가 처음 만났습니다. 정치의 봄을 실감케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계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회장이신 김상관 씨가 발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 계엄사령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당시 계엄 부사령관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진은 한 장 나야겠다. 그동안 이 김대중 씨 관련해서는 사진 일치 못 나가니까 말하자면 그 계엄 당국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또 안전 보장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만 그때 그 계엄 부사령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진만 한 카트 낸다고 했지 이름을 낸다 소리를 미처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름 낸다 안 낸다 지시를 안 했겠지. 나중에 계엄 검열단에서 제 인사 이상 못 나간다. 그러니까 제목마다 양김과 제야 인사 등 트리오 효동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은 내면서 이름 못 내게는 그런 정도로 그게 막 80년 그 사태를 상징 이야기하는 거죠. 보도 검열하에서 이름도 없이 제야 인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가 맞았던 정치의 봄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그 봄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화는 역사의 대세처럼 보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서울의 봄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 일정은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실권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군부의 향방 역시 아직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의 봄은 왔다지만 계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통제된 가운데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른바 안개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개정국은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풍문들로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80년 1월 10일경 정부가 이원 집정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는 전국을 일대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당시 국민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느낌으로 전해졌던 이원 집정부제란 권력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거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놓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이원 집정부제의 등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난 아무래도 그게 궁금해. 이원 집정부제가 실시되면 그 막강한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헛개비 대통령은 누가 된다는 얘기야? 대체 의도를 알 수가 없어? 계속 눌러앉아보자는 개사일 수도 있지. 그대로 주저앉기는 뭐하니까 껄끄러운 유신원만 형식적으로 갈아입고서 말이야. 다른 얘기도 있던데요? 이거 혹시 신군부가 신현아 국무총리를 등에 업고 나서자는 작전 아닙니까? 아이 참, 이 사람아. 신총리가 등에 업히신다고 해서 업힐 사람인가? 어? 그래, 그렇지. 떴다! 웅덩이 어디? 저 정부가 이원 집정부제를
부상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부가 굳이 따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원 집정부장한 걸 들고 나온 속셈이 뭐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원 집정부자가 최근에 잠깐만 우주에 있어요. 나왔다는 게 여기 사실입니까? 잠깐만 있어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몇 가지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니까 공연을 헛소문에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얘기 지원이 어딥니까? 개혁의 영상 보십니까? 보도가 나갔는데 내가 보십니까? 대체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당시 법제처장이었던 김도창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원 집정부제 검토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최규하 대통령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원 집정부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측의 공식적 입장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이원 집정부제 검토설 파문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문은 정부가 헌법연구반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첨예화됐습니다. 파견국 대부분이 이원 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외부적으로는 이원적 집정부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거나 또는 이원적 집정부제로 몰아가기 위해서 연구반이 구성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좀 이원적 집정부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 신군부 자체 내에 이런 연구 코미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내가 느끼고도 내가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안을 내게 연구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된 거 알고 있고 또 이게 헌법가 이제 본격화된 것이 그 3월 14일부터이거든. 3월 14일부터입니다. 그 이때쯤 되면 이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다 아주 그 정착이 될 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력 권력 핵심의 그 변동하고 헌법 개정 절차하고 이렇게 맞먹어 들어가는 거죠. 헌법연구반에는 이원 집정부제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학자에게조차 무슨 의도냐며 협박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개헌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런 와중에 이원 집정부제를 둘러싼 신군부 결탁설이 나돌면서 그로 인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보고서가 최종 작성된 3월 초까지도 정부는 이원 집정부제에 관해 공식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의식해서인지 헌법연구반에서는 이원 집정부제 연구를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느 학자는 연구 결과를 아예 빈 공간으로 남겨 고민의 흔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족 사태 후 뜻하지 않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맡게 되었던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 돌연히 조성되었던 정치적 공백 속에서 국가의 위난을 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정치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유고나 돌연한 고리가 바로 국가적 위기에 직결되기 쉽고 따라서 본인은 국가의 계속성과 안전보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헌법심의위원회가 발족하던 날 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발언을 해 개헌 정국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와중에 진원지를 알 수 없는 범여권의 신당설까지 등장해 정국은 또 한 차례 혼미를 겪습니다. 79년 말 범여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당설은 80년 2월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재벌과의 연계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인사 명단까지 나돌던 신당설은 신현학 내각이 출범하면서 신현학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설로 굳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소.
최근 두 분에 관련해서 신당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저 오늘 두 분의 만남도 신당 결정과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신당설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저 앞으로 국회 운영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오늘 두 분이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하신 말씀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얘기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만. 또 헛탕이네 이것도. 야, 참 요즘 취재가 이게 힘드냐 이거? 뭔가 있긴 있어. 있어 있기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네. 총리께서 신당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체 내가 지금 신당을 만들어 뭘 하겠습니까? 뭐 이른바 경북 세력 TK, 지금 말하는 TK 세력들이 그 당시도 건전했고 또 세력이 광대했으니까 또 신학시 당시 총리였으니만큼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재규하 대통령은 정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신학 총리가 신당을 만들어서 삼김과 괴로워 볼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은 섰겠죠.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당설은 한때 신현학 씨의 신을 뜻하는 신당설로까지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부가 연계됐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신당설의 파문은 더욱 확산돼 나갔습니다. 신당설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 것은 공화당이었습니다.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풍운동으로 한 차례 회오리를 겪은 공화당으로선 특히 법력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의 공감대는 하루라도 빨리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등장한 이원 집정부제와 신당설은 정치권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안개 정국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화 일정은 다시 뒷걸음질 치는 듯했고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한 채 결론도 없는 공방만이 오갔습니다. 당시 일간지에 실렸던 이 만평,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전국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신군부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12 사태로 이미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가 과연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의장인 최영희 씨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찾은 것은 80년 2월 초쯤이었습니다. 신군부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두환 사령관과는 결혼식 주례를 서준 적이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국이 하도 어수선한 것 같아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왔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둬야 되나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해서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선 치안 문제 역시 전 장군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수습을 하실 생각이시오? 빨리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안정되면
사연이 해결이 될 텐데. 이건 내가 보기엔 김종필 씨가 어떨까 하는데 어떻소? 글쎄요. 아이고. 조금 뒤로 한번 같이 한번 잡으세요. 예? 예, 그래 가고 해 보세요. 앞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로 보셔야죠. 앞으로 한번 가주시고요. 신군부가 서서히 정치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 시기는 과연 어떠한 때였을까요? 복권 전국을 맞아 국민들은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의 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씨의 신민당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신민당과 제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러한 골은 경북 지구당 결성대회에서의 폭력 사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4월 7일 양측 진영은 결별을 선언합니다. 공화당 역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풍 대상으로 지명됐던 이호락 씨가 공화당 총재를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있었으면 내 죽음을 각오하고 폐암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탈당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 정풍 대상이 된다면 김종필 씨나 나나 과거 경력을 보아서 나는 탈당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총재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경력이나 내 경력이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책임을 질 일이 더 많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근거의 총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앞날은 짙은 안개에 가리워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대학가 역시 학내 문제에서 정치 민주화로 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총체적인 난국이니 위기 상황이냐 하는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때 강창성 씨가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바로 그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창성 씨는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윤필용 사건을 계기로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뿌리 뽑으려 했었고 그로 인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는 서로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창성 씨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강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은 좋으시고. 네, 앉으시죠. 수고가 많으시오. 네, 정말 뵌지 참 오래됐습니다. 네. 전국은 점점 복잡해지고 이 뚜렷한 대안은 없고 그 무슨 묘안이라도 좀 없을까 해서 이렇게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11.6 같은 큰 사건을 겪고 난 직후니 어느 정도 혼란은 감수해야죠. 조금 시간을 갖고 나면 잘 수습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군이 정치에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말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박 대통령을 보시오.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남겨놓고도 본인이나 영부인 모두 비명에 가지 않았소. 이런 말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소만 전 장군 역시 정권을 잡았다가 그 이상 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소? 거기 누구 없나? 밖에 누가 와 계신가? 서울시장하고 내무장관께서 와 계십니다. 내무장관은 선약이 없었는데. 그만
가봐야겠어. 아, 예. 그러시죠. 그로부터 4개월 후 강창성 씨는 비리 혐의를 쓰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됩니다. 신군부의 정치 참여 문제는 군부 자체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타진됐습니다. 김인호 장군이 신군부로부터 군 발전 방향을 연구 검토하라는 제의를 받은 것은 4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김인호 장군은 12.12 직후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이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군 인사 문제 등을 담당했던 유긴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인호 장군이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자리에는 황영시, 정호용, 노태우 장군이 함께했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입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4.19 때처럼 경찰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기 어려운 시위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은 내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임 문제가 얘기된 것도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식사를 끝마친 다음에 만일 지금 보안사령관이 중정부장을 갖다가 겸직하면 어떠냐고 이러한 그 질문을 저의 개인 의견을 갖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정부장 자리는 대통령의 임명 사항이다. 그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혹시 최 대통령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군복을 벗기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얼뜻 생각이 갔고 또 두 번째로서는 장차 그 보안사령관이 실력자 혹은 실권자가 되기 위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각각께서도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보부를 좀 맡아주세요. 네? 이 부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었어요. 절 아껴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대통령 시해범을 낸 곳이라는 시선이 아직 따갑습니다. 제가 이럴 때 부장 자리로 바로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수부장 좀 오라고 하세요. 중앙정보부장직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2.12 사태 얼마 후인 79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12.6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사실상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 장군을 부른 이유는 이 윤일균 차장에게 정보부를 좀 맡아달랬더니 저렇게 극구 사양하는데 합수부장이 한번 권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지 그럽니까? 외람됩니다만 제가 그럼 아이디어를 하나 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죠. 각하 말씀대로 올해 비워두는 것이 그렇다면은 정보부장이 정식으로 임명돼 올 때까지 제가 부장 직무대행을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아니 이 기사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포고령 저촉이요. 뭐요? 포고령 저축의 기준이 뭡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역시 안 되겠어. 다른 기사로 대체하시오. 다음. 그럼 3, 4월경부터 보면은 내가 아까 3, 4월부터는 틀려먹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북 사태라든가 그 유명한 탄광 사태입니다만 혹은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떠들어대고 이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당연히 그 검열관한테 깎여야 올 텐데 검열의 이 본질에 비추어서 본 뜻에 비춘다면 그건 냅둬요. 그런가 하면은 가령 그 뉴욕 타임스 같은데 뭐 양김이나 상김이 일을 잘한다 이게 희망이 있다 그런 게 나면은 고개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러면서 혼란은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이 정치는 정국은 이게 무중력 상태거든요. 따라서 국민으로서는 또 국민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또 반영하는 언론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안개가 끼었다. 안 보인다. 아무래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 아니 대체 검열 기준이 뭐야? 어? 이건 좀 자제해서 보도해야겠다 싶은 기사는 무사 통과고 또 키워야겠다 싶은 기사는 완전 삭제 아니면 두세 줄이고. 참. 신민당 유혈 사태하고 학원 사태만 해도 그래. 다른 건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그건 삭제한 적 없었잖아. 안개 정국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장서서 안개를 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제한된 범위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죠. 판단은 국민한테 맡기고요. 사실 보도라는 건 사실을 100% 그대로 보도할 수 있을 때만 통할 수 있는 얘기야. 지금처럼 입맛대로 느렸다 줄였다는 보도를 어떻게 사실 보도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거마저 포기하는 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봉어리 언론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는 언론. 박 선배. 자, 저기 그만들 하고. 대체 무슨 의도일까?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할 때가 된 거지. 뭐가요? 예. 아,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겠다며 신현학 국무총리실을 찾은 것은 3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앙정보부장직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정보부장 자리를 더 이상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중정부장 임명 문제는 대통령 각하 소관 아니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오.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사령관은 당시의 어지러운 시국 상황과 사회 일부에서 일고 있는 김재규 구명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신의 겸직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내 소관은 아니지만 의견을 물으러 왔다니 얘기는 해주겠소. 얼마 전 가깝게도 진언을 드렸지만 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대통령에게 가서 이것은 내 권한 문제도 아니지만은 진언을 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정보부를 저런 흐트러진 상태로 두지 말고 빨리 책임자를 임명을 하되 군인으로서 하지 말고 민간인 출신으로서 임명을 해서 정보계통을 양립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전두환 씨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3월 말경이 될 겁니다. 3월 말경이요? 그래서 견무를 해야 이 정보부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궤도에 올릴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전두환 씨가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은 내 권한 밖의 일이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한테 이왕 이 얘기가 왔으니 이견을 말한다면은 견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됩니다. 서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중앙정보부법 제7조에 중정부장은 타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국가 보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만큼이나 정보부는 지난 20년 동안 이권과 부정부패 또 월권 등으로 인해서 지탄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정보부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렸고 또 국가 원수를 시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원하는 중앙정보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앞으로 단호하게 내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보부장직에 오르자 그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전두환 정보부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섭니다.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직하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정치 발전 일정과 개헌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은 뭐 그런 뭐 정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 정치 일정에 관해서는 뭐 정부에서 이미 누누이 밝힌 바가 있고 뭐 또 개헌안 역시 그 정부와 국회에서 뭐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질 않습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은 이 정치가 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본인 그리고 또 이 중앙정보부가 해야 할 기본 임무라고 이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전 장군의 중정부장 겸직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리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 중정부장 임명에 관한 인사권은 뭐 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의 그 우방국인 미국이 뭐 대통령 그 인사권에까지 관여를 해서 뭐 내정 간섭을 하고 또 그렇게 저 불편한 관계가 서로 되는 걸 자초하겠습니까? 뭐 이 공연한 낭설입니다. 전 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중정부장 겸임으로 인해서 정치 발전에 어떤 그 차질을 빚는 일은 뭐 결코 없을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신문에 그대로 보도됐고 국민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겸임 사실을 해설 기사까지 곁들여 싣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전두환 장군이 2개의 정보기관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최고 실력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도했고, 일본 신문들은 계엄 행정을 지원해온 전 사령관이 표면에 등장했다. 강요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수 있어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을 인용 보도한 국내 신문에는 주요 부분이 삭제된 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시 신군부는 왜 굳이 외신 내용까지 삭제해가면서 중정부장 겸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감추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 외신 보도를 인용한 한 신문 기사 중 삭제된 것은 정치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이 되고자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후에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취임. 그것은 바로 이른바 신군부가 마침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안개 전국 속에서의 첫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제된 언론, 제한된 정보 속에 있었던 당시의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안개 전국 속을 헤매고 있는 동안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그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